저는 파브리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파브리병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세포 내에는 리소좀이라고 하는 소기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세포 내의 작은 주머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브리병은 이러한 리소좀에서 특정한 당 지질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효소인 알파갈락토시데이즈 A가 충분하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GB3 또는 GL3라고 하는 당 지질이 축적되는 질환입니다. 이 물질들은 주로 혈관의 내피세포에 축적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조직과 기관의 기능을 손상시키게 됩니다. 원인 유전자는 GLA 유전자이고 X염색체의 장환에 위치를 하고 있고 파브리병은 성염색체 유전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병률은 인구 약 4만 명에서 11만 명당 1명의 빈도로 알려져 있고 현재까지 국내에는 약 250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파브리병이 성염색체 유전 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부모 중에 누구에게 파브리병 원인 유전자 변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손에게 그 유전자 변이가 전달되는 확률이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파브리병 원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자손이 이제 남녀 상관없이 50%의 확률로 그 유전자 변이를 전달받게 됩니다. 한편 아버지가 파브리병 원인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들에게는 그 유전자 변이가 전달이 되지 않고 딸에게는 100%의 확률로 유전자 변이가 전달됩니다. 파브리병이 처음 보고가 된 것은 1898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입니다. 당시 독일의 요한 파브리와 영국의 윌리엄 앤더슨이라는 두 피부과 의사가 각자 파브리병 임상 증상을 보이는 환자를 보고하였고 그때부터 이 질환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파브리병은 여러 조직과 기관을 침범해서 다양한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앞서 그 GB3라는 당 지질이 주로 혈관의 내피세포에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베스큘라리티가 풍부한 조직이나 기관 위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심장 세포를 침범을 해서 부정맥이나 심부전, 그리고 심장벽을 두껍게 만들고 판막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콩팥의 경우에는 단백뇨나 신기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신경계 증상으로는 손발에 이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고 뇌경색이나 브레인 MRI상에서 화이트 매터 리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복통이나 설사와 같은 소화기계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엔지오케라토마는 파브리병 환자들에서 특징적으로 보일 수 있는 피부 소견입니다. 이것은 피하 조직의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나타나는 검붉은 색의 작은 반점들인데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몸통이나 엉덩이, 배꼽 주변에 분포하고 입술이나 혀, 손, 발끝에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변들은 특별히 통증을 유발하거나 가려움증을 나타내진 않습니다. 각막 혼탁도 특징적인 증상 중 하나인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회하는 듯한 형태로 관찰이 되고 이 병변 자체가 시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망막이나 결막의 미세 혈관을 침범해서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확장되어 있는 그런 혈관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파브리병의 또 다른 특징은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점차 진행을 하고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축적되는 GB3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소아 청소년기에는 말초신경 증상이 특징적인데 손과 발에 타는 듯한 굉장히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이 통증은 온도 변화나 운동, 피로나 스트레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증은 성인기가 되면 사라질 수도 있지만 더 나빠지는 경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복통이나 설사, 구토 증상을 호소하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급성 충수염이나 염증성 장 질환으로 오인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각막 혼탁이나 엔지오케라토마가 관찰이 될 수 있고 그 밖에 성장 지연, 단백뇨, 땀 분비 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성인기가 되면서는 콩팥이나 심장, 뇌혈관에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파브리 스캔은 이러한 파브리병의 초기 증상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인데요.
표에 보시는 10가지 항목들이 파브리병 환자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파브리병 환자군에서 유의하게 높은 빈도로 확인됐던 설문지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손발의 그런 신경병성 통증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많고, 4번에 보시면 이제 엔지오케라토마에 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여기 5번에 보시면 이제 통증과 함께 그 관절이 붓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에 이제 그런 스티프니스를 느낀 적은 없는지 하는 내용이 있는데, 파브리병 환자들이 초기에 이런 증상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질환으로 오인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브리병은 그 남아있는 효소 활성도에 따라서 서브 타입이 크게 클래식 타입과 레이트 온셋 타입으로 나누어집니다. 클래식 서브 타입의 경우에는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의 활성도가 1% 미만이거나 거의 없는 경우인데, 이러한 환자들은 소아 청소년기 때부터 전형적인 초기 증상을 발현합니다. 레이트 온셋 서브타입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효소 활성도가 1에서 30% 이상인 경우이고, 증상이 성인기에 발현이 되고 증상의 진행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또는 콩팥 중에 한 가지 장기만 침범을 하고 다른 장기의 경우에는 침범을 하지 않거나 침범을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보통 클래식 서브타입으로 증상이 조기에 나타나고 증상이 심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의 랜덤 인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증상이 무증상부터 남성처럼 심한 증상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파브리병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브리병의 초기 증상인 각막 혼탁이나 땀 분비 이상, 엔지오케라토마, 손발의 심한 통증, 소화기계 증상이 있을 때 파브리병을 의심해야 하고, 그 밖에 젊은 연령에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이나 뇌혈관, 콩팥의 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 또는 그러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파브리병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파브리병의 진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드라이드 블러드 스팟을 이용해서 먼저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을 하고, 그 결과값들에 따라서 GLA 유전자 시퀀싱 검사 진행 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효소 활성도가 30%보다 높다면 파브리병을 배제할 수가 있겠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파브리병의 확진을 위해서 GLA 유전자 시퀀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X 염색체의 랜덤 인액티베이션으로 인해서 알파 갈락토시데이즈 A의 효소 활성도가 정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파브리병이 임상적으로 의심이 된다면 처음부터 GLA 유전자 시퀀싱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파브리병의 치료는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와 샤페론 테라피가 있습니다. 엔자임 리플레이스먼트 테라피는 휴먼 파이브로블라스트나 CHO 셀에서 유래된 재조합된 효소를 2주 간격으로 정맥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샤페론 테라피는 경구약인데, 이것은 이제 효소에 직접 붙어서 효소를 안정화시키고 활성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ERT와 다르게 경구 복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브리병 환자들에서 이 샤페론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효소 활성도가 남아있는 어메너블 뮤테이션을 가진 그 파브리병 환자들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ERT나 샤페론 테라피 이외에도 여러 발생 가능한 장기 합병증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통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파브리병은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진단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초기 증상 중에서 손발 통증이나 땀이 잘 나지 않는 증상은 굉장히 비특이적입니다. 그리고 파브리병 자체가 여러 장기들을 동시에 침범하면서 다양한 증상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의료진이 이 질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경우에는 환자의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다른 질환으로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효소 활성도나 환자의 성별에 따라서도 증상의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파브리병은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지 않으면 진단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실제 증상 발현부터 진단 시까지 평균 10에서 2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평균 24세, 여성은 평균 31세에 진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브리병의 신생아 스크리닝은 조기 진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 스크리닝을 통해서 환자를 진단하게 되면 그 환자의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아직 진단되지 않은 다른 파브리병 환자들을 추가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치료 약제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조기에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그 결과 질병의 경과와 예후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대만, 일본에서는 리소즘 축적 질환에 대해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고된 바에 따르면 그 파브리병의 인시던스가 1000명에서 만 명당 1명의 빈도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현저하게 증가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대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만에서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19만 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리소좀 축적 질환에 대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였고 그중 64명의 신생아가 파브리병 원인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59만 명의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파브리병에 대한 신생아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였고 당시 57명의 신생아들에서 파브리병 관련 유전자 변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던 환자들을 팔로우해 보았더니 그중 3명의 환자에서 5세 이전에 파브리병 관련된 임상 양상이 발현이 되었고 이미 환자들이 관련 유전자 변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기에 ERT를 시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신생아 스크리닝을 통해서 파브리병을 진단을 하게 되면 그 환자뿐 아니라 그 환자의 가계도 분석을 통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가적인 진단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나이나 그리고 클래식 타입인지 레이터 온셋 타입인지에 따라서 그 증상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과 치료 시작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입니다. 파브리병은 리소좀 축적 질환으로 임상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남아있는 효소 활성도나 성별에 따라서 증상의 발현 시기나 심한 정도가 달라서 조기 진단이 어려운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기 진단을 통해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관리를 시작한다면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스크리닝을 통해서 본인과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서 조기 진단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질병의 경과와 예후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